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천선희 작가의 작품 요양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아주 리얼리티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요양원으로 가기 위한 조건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날것에 가까운 다양한 모습들.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요양원 가는 길. 한동안 뜸했던 아버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부터 들려오는 아버님 목소리는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간신히 잠들려다 깬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이제야 잠이 든 모양이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사실 더 이상 아이들을 2층에 올려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아들은 이른 새벽 무렵부터 2번이나 2층 현관문을 두드렸었다. 하지만 2번 모두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내려왔다.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였다. 아들은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내려왔지만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아버님을 따랐다.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의 접촉이 많아서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님은 경비를 하면서 틈틈이 아이들을 봐주셨다. 어린이집에 맡길 때도 데려올 때도 아버님이 몫일 때가 많았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인지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애틋한 마음이 강했다. 내가 가끔 할아버지의 무능함을 지적할 때면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봤다. 너를 낳아준 엄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냐고 으름장을 놓을 때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아들의 귓전에 할아버지의 서글픈 목소리가 밤새도록 들리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뭐하러 올라가, 뻔히 문 잠긴 거 알면서. 아들이 2층에 2번째 올라갔다 왔을 때 내가 한 말이었다. 혹시나 해서요. 혹시는 늘 역시지. 할아버지가 저렇게 부르는데 엄마는 잠이 오세요?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뜬 눈으로 시계만 쳐다보고 있잖니. 이러다가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겠네. 그럼 어떡하니? 할머니가 꼼짝도 안 하시는데. 지금 할아버지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어설픈 자세로 누워 계실 거예요. 아들, 너희 마음은 엄마도 잘 아는데 그냥 자. 앉아요. 아들은 언짢은 표정을 연거푸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간 아들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잠이 깊이 든 모양이었다. 할아버지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내 방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커튼을 젖혔다. 창문 밖은 어느새 어둠이 물러나고 있었다. 나는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아버님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한 내가 대단하다 싶었다. 또한 앞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주무신 어머님도 대단하다 싶었다. 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아버님이었다. 과연 정상적인 정신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아버님이 다리 아픈 것만 빼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다들 약간의 치매기가 있다고 했으나 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뇌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나는 밤새도록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아버님의 고함치는 소리도 미칠 듯이 싫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이웃집에서 쫓아올까 해서였다. 다행히 쫓아온 이웃은 아무도 없었다. 나 같으면 몇 번은 쫓아와서 조용히 하라고 따졌을 것이었다.
나는 커튼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잠은 다 잤다 싶어 아침 준비라 해야겠다 싶어서였다. 출근 준비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잠은 벌써 안드로메다로 떠난 지 오래였다. 나는 빈 밥통을 들고 쌀포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어머님이었다. 나는 쌀을 푸다 말고 화면을 터치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아이야,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어머님은 내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징징 짜듯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었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어디 살겠냐? 옷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범벅을 해놓고 밤새도록 부른다. 그래서 그렇게 애들을 부른 거래요? 일으켜 세워달라는 거였지. 좀 일으켜드리지 그러셨어요. 사실 저도 한숨도 못 잤어요. 나는 잤겠냐? 70이 넘은 내가 언제까지 요강에 똥오줌 싼 거 치워야 쓰겠냐?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다리 수술 시켜놨으면 걷는 연습을 해야 쓸 거 아니여. 안 걸은 게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저 모양이잖여. 저도 아버님이 수술하면 예전처럼 걸으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버틴 시간을 생각해봐라. 수술한 지가 9달이 다 됐다. 이놈의 것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는 거고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운동하라고 해도 안 하고 허구한 날 퍼질러 누워만 있더니 아유 꼴 좋다 좋아. 손자 손녀 못할 일만 시키고 너도 알다시피 실비보험도 없어서 병원비 간병비 합쳐서 1,000만 원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계산했잖니. 그렇게 돈 들여서 수술시켜놨으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여. 수술만 하면 그냥 펄펄 날아다닐 줄 알았는가? 안 나섰다고 저 지랄이다 지랄. 아이고 치매까지 와서 이제 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수술한 의사도 뼈를 깎는 노력 없으면 못 끊는다고 안 그려?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냐? 큰애 작은애한테 얘기해서 요양원에 넣어야지. 이만 끊는다. 어머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싹 다 토해내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귀신에 홀린 듯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네가 요양원 좀 알아봐라. 사람들이 그러는디 한 달에 50만 원 하는 요양원도 있다더라. 네? 끊는다. 이번에도 먼저 끊으셨다. 나는 선수 치듯 전화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당신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전화를 끊은 어머님이 좋게 보이진 않았지만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은 고려해 볼 상황이라는 생각이 내리를 스쳤다. 그곳에 가면 최소한 끼니를 거를 일은 없을 것이었고 오줌 묻은 옷을 하루 종일 입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사실 아버님은 거동이 힘들어지면서부터 굶는 날이 많았다. 아버님의 몸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어머님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차려놓고 일터로 나가면 밤 11시나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는 오직 아버님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어머님의 일터는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였지만 어머님은 밤이 되기 전까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재활치료가 목적이라면 나쁜 방법은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머님은 아직도 아버님이 정상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산 50여 년 동안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었다. 세탁기 돌리는 것부터 밥 짓기, 설거지하기, 집 청소하기 등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다 했었다. 그 이유도 아니라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아예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산 송장처럼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님을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여하튼 어머님의 속내를 알아차리기는 힘들지만 어머님의 귀가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늦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출근할 때마다 1층 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절대로 2층에 올라가지 말아라이. 만약에 할아버지 도와주다 걸리면 이 집에서 쫓아낸다이.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출근하자마자 회사 업무를 뒤로 미루고 요양원부터 검색했다. 검색하면서도 현대판 고려정을 물색하는 듯해 아버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검색하다 보니 집 근처에도 요양원이 여러 군데 있었다. 나는 눈에 들어오는 곳부터 차례로 통화를 시도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양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세 번째 전화한 요양원은 바로 통화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선진요양원입니다. 아버님 때문에 요양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자리가 다 찼습니다. 자리가 없다고요? 네, 요즘 부쩍 어르신들의 입소가 늘어서요. 그래요? 요양원에서는 좋으시겠어요. 예전부터 고령화 고령화 외치더니 정말 요양원 좋은 일만 생기고 있네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희는 자리가 없지만 다른 요양원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주세요. 여기저기 전화하기도 힘드네요. 어르신 계신 곳이 어딘가요? 성남동이에요. 상대원에 있는 요양원 소개하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저희도 집이랑 가까우면 찾아뵙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요. 받아 적으세요. 요양원 이름은 금빛요양원이고요. 연락처는 010-땡땡땡땡땡입니다. 나는 핸드폰 안에 있는 펜을 빼서 액정 화면에 재빨리 받아 적었다. 감사합니다.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끄는 나는 곧장 금빛요양원에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놈의 요양원들은 전화 안 받는 게 일이구나 하면서 전화를 다시 했지만 음성사서음으로 넘어갈 때까지 받지 않았다. 나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노안 등으로 요양원의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넘쳐나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 요양원의 수는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요양원들의 갑질 장사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어차피 집 밖에서 모시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어쩌면 요양원보다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이 아버님께는 더 좋을 수도 있었다. 요양병원도 제법 많이 검색되었다. 그중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해 전화를 했다. 좋은 사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다리요. 다리만 불편하신가요? 네, 양쪽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술한 후부터 못 걷고 계셔서요. 수술한 의사는 걷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했는데 그걸 잘 안 하셨나 봐요. 걷기 운동을 안 하셔서 못 걷는다고요? 네. 그럼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을 안 하셔서 못 걷는 거라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요양병원은 중증치매, 노인성 질환, 혈압, 당뇨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만 모시는 곳입니다. 걷기 운동 안 하셔서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전화를 끊었다. 아무런 성과 없이 1시간 동안 짐만 뺀 나는 일단 냉수로 목부터 축였다. 요양원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아버님을 바로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새삼 느끼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액정 화면에 금빛 요양원이라고 떠 있었다. 나는 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중년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금빛 요양원 원장입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했었어요. 선진 요양원에서 소개해 주셔서요. 아, 네. 그렇잖아도 연락받았습니다. 아버님 입술을 원하신다고요? 네. 나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입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은 받으셨나요? 네? 그게 뭔가요? 요양원을 이제 알아보는 중이라서요. 그래요.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몰라서 아무 준비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기 요양 등급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일반으로 입수하게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돼서 가계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장기 요양 등급이 없으면 어느 요양원이든 입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돈을 다 내고 입사하겠다는데도 안 받아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시지만 다달이 들어가는 요양비를 가족들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안 있다 나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원에서는 일반 어르신 받아서 손해보느니 방을 비워놓더라도 등급받는 어르신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돌아가실 때까지는 요양비 걱정이 없거든요. 제가 원장님 말씀 계속 듣고 있기가 매우 거북하네요. 아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듯 해서요. 나는 원장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이 이해되면서도 거부감이 밀려왔다. 오해의 소지도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곳 생리가 다 그럽니다. 저도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그건 그렇고요. 아버님이 어디가 불편하신 겁니까? 다리요. 다리만 불편한 겁니까? 치매 증상이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술한 다리를 쓰질 않아서 근육이 굳어버렸는지 방바닥을 쓸고 다니고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학교에 안 가는 제 아이들을 수시로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더 안 좋은 곳은 없고요. 다리 때문에 밥을 못 드시고 수변도 오줌통에다가 보세요. 반응 오는 시기 놓치면 옷에다도 싸고요. 대변은 요강에다 싸고 가끔 거동하실 때는 화장실로 갈 때도 있고요. 집에 수시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나 보네요. 어머님과 저는 낮에 일하다 보니 하루 내내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죠. 제 아이들은 학교 안 갈 때나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식사를 거르실 때가 많아요. 어느 날은 스스로 거동하시다가도 또 어느 날은 몇 날 며칠 방바닥에부터 안 일어나시거든요. 얘기 들어봐서는 장기 요양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듯 싶네요. 거동을 아예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보호자도 여럿이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가족은 많지만 일하고 학생이고 한다니까요. 어르신을 한순간도 집에서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으로 일단 입소시키세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으로 들어와 계시면서 등급 신청을 해도 되니까요. 신청해서 결과 나오는 기간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받고 입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저에게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아버님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우체국 6층에 있는 의료보험공단에 가셔서 먼저 급수 신청을 하세요. 그럼 며칠 후에 공단에서 실사견 면담이 나옵니다. 그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예 거동을 못 하신다고 하세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용변도 방 안에서 다 해결하고 기저귀 차고 있는 날이 많다고 하세요. 보호자가 있지만 형편 때문에 일하느라 식사를 챙겨주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굶는 날이 많아 더욱 문제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3등급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꼭 급수 따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여기는 금빛 요양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님은 아이들을 불렀다. 어머님은 이번에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번에도 어찌할 방도는 없었다. 아이들은 쩔쩔매다가 잠이 들었지만 나는 교회 갈 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뜬 눈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고 뭐고 한숨 자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사 신문인데 안 갈 수도 없었다. 거리두기 4단계였지만 20명까지는 종교 모임이 가능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교회 갈 채비를 했다. 급수, 등급, 급수, 등급. 나는 교회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카 오디오에서 복음 선거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교회 가서도 목사님 설교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요양원에 관한 기도만 했다. 그리고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랐다. 급히 갈 데가 있었다. 요양원 원장님은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급수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어쩌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서였다. 5G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었다. 나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부동산 사무실로 달렸다. 일요일은 부동산 사무실이 다 같이 쉬는 날이었으므로 문을 열면 안 되었지만 나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집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다. 새벽 내내 아이들을 불렀던 아버님 목소리가 여전히 귓전에 맴돌고 있었다. 사무실로 도착한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상단부터 자세히 훑어내려가니 장기요양 등급 신청란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럼 그렇지를 외치며 그곳을 클릭했다. 신청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요양 대상자 이름, 주소, 연락처와 신청자 이름, 관계, 주소, 연락처만 쓰면 신청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괜히 겁먹었나 싶었다. 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른 후 바로 어머님께 전화했다. 아버님의 1순위 보호자인 어머님이 제일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잉, 나다. 어머님은 내 전화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금방 되더냐? 컴퓨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네요. 그려? 잘 됐다. 이제 며칠 있으면 공무원이 집으로 실사를 나올 텐데요. 그때 아버님이 잘하셔야 된대요. 엄살도 피우고 아픈 척도 많이 해야 급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어디 남의 말 듣는 사람이냐? 생활력은 지지리도 없으면서 고집만 지겹게 센 사람 아니여. 절대로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급수 못 따면 요양시설에도 못 들어가지만 어쩌다 받아준다 해도 200만 원이 넘는 요양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대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못한다. 내가 떼부자도 아니고 잘 나가는 공무원 자식을 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200만 원을 만드냐? 그러니까요. 아이고 알았다. 얘기는 해보마.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한 지 3일째 되는 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다. 다음날 오전 11시에 아버님과의 면담을 약속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얘기를 어머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출근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면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였다. 여자 공무원이 서류철을 들고 대문 앞에서 아버님 이름을 불렀다. 공무원 올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는 인기적 소리가 들리자마자 대문을 열었다. 어르신은 어디 계시나요? 2층에 계세요. 나는 대답하면서 2층으로 향했다. 안방문을 열자 아버님은 기다렸다는 듯 의자에 간신히 걸터 앉아 있었다. 바지 앞쪽에는 오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공무원이 말했다. 예, 안녕하세요. 아파 죽겠어요. 아버님은 공무원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프다고 말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다리를 못 움직여요. 허리도 아프고. 어르신, 만약에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무원은 들고 있는 서류에 체크를 하며 물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집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성남동이요. 성남시 성남동. 공무원은 연이어 아버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500원짜리를 일주일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되죠? 아버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은 치매는 아닌 듯해요. 공무원은 아버님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걸을 수는 있나요? 못 걸으세요. 걷지를 못하시니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요. 내가 끼어들었다. 낮에 식사 챙겨줄 보호자가 없나요? 네, 어머님도 밖에서 일하시고 저도 일하니까요. 아이들이 1층에 있지만 학교 다니느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아버님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진작 신청하셔서 방문 요양사라도 부르지 그러셨어요. 작년 5월에 무릎 관절 수술하셔서 저희는 좋아지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의사가 걷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걸을 때 느껴지는 통증을 감당하지 못하신 듯해요. 어쩌다 한 번씩 걸어 다니시다가도 또 몇 날 며칠 누워서 안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거요. 내가 말을 끝내자 공무원은 몇 장의 서류 뭉치를 내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의사 수견서예요. 이 수견서가 공단으로 들어와야 최종적으로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수견서는 보건소도 괜찮고 다니시던 병원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 네. 나는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몇 가지 더 있었지만 대답만 짧게 하고 말았다. 잘못 말했다가는 책 잡힐 것만 같아서였다. 이만 갈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류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수견서는 적힌 대로 일주일 안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15분 정도의 짧은 면담을 끝내고 일어섰다. 나는 공무원을 배웅한 뒤 어머니에게 면담 내용을 전했다. 어머님은 한시가 급하다는 듯 야간이라는 작은 아주버님에게 심부름을 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아침이 되자마자 공무원이 준 서류를 들고 거실을 서성였다. 아주버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0시가 다 되어갈 때까지 아주버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님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작은 아주버님은요. 집이란다. 아휴. 네? 아버님 모시고 수견서 떼러 가기로 했잖아요. 모르겠다. 냅둬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작은 애도 지친 거요. 김병희 효자 없자녀. 그래서 서두르는 거잖아요. 아무튼 놔둬. 목요일까지는 공단에 제출해야. 글쎄, 놔둬. 어머님은 화를 내듯 말했다. 제가 갔다 올게요. 네가 혼자서 어떻게 아버지를 감당하려고 그래.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죠. 둘 다 외가지 같다고 해놨다. 나 거짓말쟁이 만들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요. 작은 애한테 다시 얘기할 테니까 어서 출근이나 해.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주버님이 웃으면서 나타났다. 재수씨, 119 좀 불러줘요. 아주버님은 1층에 올라간 지 5분 만에 1층으로 내려와 다급하게 말했다. 119는 왜요? 아버지가 미동도 안에 못 일어나네. 알겠어요. 119는 10분 만에 도착해 작은 아주버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뒤 아버님을 구급차에 태웠다. 구급차가 떠나자마자 핸드폰에서 구급차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떴다. 모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니 C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 같았다. 그때야 한시름 놓은 나는 출근했다. 사무실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아주버님이었다. 차병원이죠? 재수씨가 어떻게 알았어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뜨네요. 아, 세상 좋아졌네요. 아버지 응급실에 계세요. 그럼 응급실 의사한테 수견서 얘기 좀 해보세요. 공단에 제출할 수견서 받으러 병원 가려다가 응급실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러잖아도 서로 내밀면서 말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응급처치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수견서를 써줄 수가 없다네요. 어디가 안 좋은지 검사를 다 받은 후에나 가능하대요. 아주버님 대답에 불안해진 나는 면담했던 공무원에게 아버님 상황을 전했다. 공무원은 등급 판정 일정이 2월 3일에 잡혀 있어서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수견서가 들어와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 싶었다. 병원 상황을 보면 공단 측 일정을 맞추기는 힘들듯 싶었다. 보건소에서도 쉽게 뗄 수 있다던 수견서나 떼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머리에 쥐가 날 것만 같았다. 나는 긴 숨을 토해낸 뒤 아주버님에게 전화했다. 수견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네요.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심사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의사한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능한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럴게요.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사실 내가 먼저 아주버님에게 전화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지만 꾹꾹 눌러 참았다. 시아버지 요양병원에 못 보낸 안달난 며느리로만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 나는 시원한 물로 목을 죽인 뒤 아주버님에게 전화했다. 다행히 바로 받았다. 네, 재수씨. 의사소견서 어떻게 돼가나 했어요. 나는 속에서 불이 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른다네요. 참, 안 된다네요. 네? 뭘 모르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응급병동이 있어서 안 된대요.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 담당 의사가 정해지면 이것저것 검사받고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랍니다. 그저께는 아직 병명을 몰라서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의사들도 자꾸 말을 바꾸네요. 아무리 대형 병원이라지만 너무 병원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태어나면 모실 곳도 마땅치 않고 빨리 수견서가 들어가야 방문 요양서를 부르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도 잘 알 텐데 말이죠. 환자나 가족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절차 타령만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저도 말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차라리 취소시키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해요. 태어나시면 요양병원으로 일단 모시고요. 언제까지 목 빠지게 수견서만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기간 안에 안 될 듯 싶으면 취소해야죠 뭐. 아휴, 사실 아버지 보러 오는 의사한테마다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아직 안 됩니다였고요. 아주버님은 말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우리가 구걸하러 병원 온 것도 아니고 재수 씨는 의사한테 소견서 받아오라고 재촉하고 의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하고 참 저도 참 난감했어요. 서류 잠깐 훑어봤더니 대부분이 일문일답형이고 치매 증상이 있나 물어보는 게 전부길래 금방 해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원래 의사들 콧대는 하늘을 찔러요. 거기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다들 자기 담당 아니라면서 사람 애간장만 태우고 검사만 많이 받기 위해서 병원비 늘리는 게 그들 일이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해주는 소견서를 안 해주고 검사비, 병원비 빼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갑질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의사 멱살 잡으려다 말았어요. 잘 참으셨고요, 아주버님. 우리 편법 한번 써볼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돈만 주면 소견서 써주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요. 모란 쪽에 어디 있대요. 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요.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저도 농담했어요. 아무튼 공단에 전화해서 사정 얘기는 해볼게요. 나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공단에 전화했다. 장기 유학 등급 신청했던 사람인데요. 나는 이 말을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나 생각하며 말했다. 공무원도 또 똑같이 물어봤다. 어르신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내가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하자 그때야 절차가 끝났다는 듯 용건을 물었다. 나는 인지능력 없는 로봇처럼 행동하는 공무원에게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을입장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의사가 수견서를 못 써준다고 하네요. 왜요? 지금은 응급병동이 있어서 안 된답니다. 그래요? 웬만한 병원에선 다 써주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병원에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일반 병동으로 옮긴 다음에 담당 의사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말하라네요. 병원 측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일단 연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 밟아야 되니까요. 연기는 언제까지 되나요? 의사한테 자꾸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요. 보름 정도 연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때 가서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고마워요. 의사한테 소견서 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 전에라도 소견서 받으면 제출할게요. 전화를 끊은 나는 한시름 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일주일이란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공무원 말에 얼마나 긴장하고 애가 탔는지 그 누가 알까 싶었다. 공단에서 보름이라는 기간을 줬으니 이제는 천천히 소견서를 받아도 되었다. 나는 느긋한 마음으로 아주버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공단에서 소견서 제출 시일을 15일 더 연기해줬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병원 측에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주버님에게 답장이 왔다. 잘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여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요. 아버님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집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그럼 병원에 부탁해서 요양병원 좀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재활 차원에서 당분간 입원하고 싶다면서요. 공단에 소견서 들어가면 심사받고 등급 결정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금액은 부담스럽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잖아도 어머니하고 형하고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한시름 났네요.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주버님과 통화를 끝낸 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문득 김병희 휴지 없다는 속담과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글자가 동시에 머리를 스쳤다.